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공하는 가맹 사업을 위한 컨셉 기획. 여기 제가 가맹 사업이라고 썼지만 뭐 여기 음식점이라고 바꿔도 좋고요. 또 가맹점은 뭐 자기 점포로 바꿔도 좋고요. 또는 뭐 가맹 사업 아니라도 개인 독립 점포라도 상관없고, 갈수록 어떤 점포를 만들던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들던 컨셉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컨셉을 기획하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를 만들려면 컨셉이 필요한데, 컨셉, 영어로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컨셉이 뭔지, 뭐 아시다시피 영어로 컨셉, 뭐 영어 사전 안 찾아봐도 알겠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정의 또는 개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해요. 근데 그 기업을 왜 하는지가 사실은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해요. 너 식당 왜 하니? 네 식당에 내가 왜 가야 되니? 그걸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줘봐. 내가 네 식당은 뭐 하는 데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영어로 그럴듯하게 컨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개념이라는 말 또는 정의라는 말보다 이 프랜차이즈나 외식업에서 컨셉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냐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말을 배웠잖아요. 그럼 정의라는 말을 배우긴 했어요. 근데 정의라는 말의 정의를 여러분이 몰라요. 그렇죠? 개념이란 단어의 뜻을 정확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식당이라는 것도 프랜차이즈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 즉, 그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볼 때 저 가게가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 가게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맥주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어떤 맥주를 마셔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있는 맥주를, 즉 여러분이 정의 내릴 수 있는 맥주를 더 좋아할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더 재밌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와인이라는 술하고 소주라는 술이 있어요. 어떤 술이 더,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어떤 술을 선호할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먹던 차가 있어요. 쌍화차. 제가 어렸을 땐 다방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쌍화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전부 커피만 먹어요. 여러분, 쌍화차 전문점이라고 존재하나요? 없죠. 근데 커피 전문점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기다가 커피 전문점으로 대박을 낸 브랜드가 있죠. 스타벅스예요. 블루보틀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커피를 파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대박을 못 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커피를 팔지만 그 커피를 파는 그 회사의 개념이 명확한 회사가 있고요. 그냥 커피만 파는 회사가 있어요. 소비자는 그냥 커피만 파는 회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소비자도 그렇고 공급자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중개시켜주는 사람도 그렇고요. 각각의 역할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렸을 때만이 소비자가 그걸 인정해주게 되고요. 공급자도 그 정의를 먼저 자기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소비자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다시 술로 가봅시다. 음료로 가봅시다. 우리나라의 쌍화탕이 세계적인 음료가 되지 못한 건 그 쌍화탕의 개념을 누구도 정의 내리고 그걸로 소비자를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걸 설득시키지 못한 겁니다. 술도 똑같습니다. 와인이라는 술이 세계적인 술이 된 이유는요. 걔네는 와인을 정확히 개념 정의를 내립니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그 포도가 어디산이고 어떤 품종이고 그걸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짜서 어떻게 따서
어떻게 숙성시켜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모두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동 소주.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주고요. 아주 좋은 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동 소주를 뭘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디 산 쌀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쌀은 누가 어떻게 농사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쌀을 언제 수확해서 얼마 동안 보관했다가 어떻게 숙성시켜서 안동 소주를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는 건 안동 소주라는 이름밖에 모릅니다. 이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음식점을 개념, 컨셉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제가 이걸 하나의 작품으로 미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영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누가 만든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개념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시겠죠? 그 영화에서의 개념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사상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번에 우리나라 어떤 감독이요. 어마어마한 상을 탔습니다. 왜 그 영화에다가 상을 준 거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까? 그 영화는. 그런데 그 영화에 그런 사상을 담아서 그걸 상을 받기까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 영화의 시나리오라는 걸 썼을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음식점으로 얘기하면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스토리라는 거는 근데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시나리오는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기승전결, 뭔가 구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식당을 만드는 건 전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선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고민 속에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구성을 해서 그걸 어떤 씬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소비자에게 전하고 싶은 개념, 나의 철학, 나의 사상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걸 우리가 컨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식당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냥 소비자를 살짝 속여서 돈을 많이 남겨서 떼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그런 작품을 여러분은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처음엔 속을지도 모릅니다. 살짝 속아주는데 아니야 속아주는 건 아니죠. 속임을 당하겠죠 소비자가. 하지만 소비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면 이 집은 개념이 없는 집이구나. 이 음식은 개념이 없는 음식이구나. 이 플랫폼은 개념이 없는 플랫폼이구나. 그러면 소비자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음식점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제 사상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자기 자신을 정의 내려야 자기의 사업도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런 걸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음식점도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점들이 성공해야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300, 400개의 매장을 만들었고요. 2019년도 결산서를 봤더니요. 1조 9천억에 가까운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커피 전문점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외식 단일 브랜드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그것도 가맹점 매출이 아니라 직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영으로 했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실제로 올린 순 매출액으로 1조 원 이상 매출액을 올렸던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컨셉이 뭔지 여러분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 나가도록 할 건데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컨셉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좀 많은 내용인데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음식점 경영자는 포장지를 아름답게 만들기 전에 그 포장지 안에, 상자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 즉 철학을 먼저 담으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껍데기 브랜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진짜 손님한테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모든 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그 정신이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당신의 회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걸 두리뭉실하게 얘기한다면 처음에 우리 동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하고 공급자를 연결시켜서 두 사람이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 플랫폼에.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비자는 자기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가치의 음식을 선택하게 도와주는 거고요. 공급자는 내가 이 플랫폼을 씀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우리는 이 둘을 행복하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프랜차이즈 기업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는 겁니까? 가맹점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는 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컨셉인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둘을 모두 행복하게 해주는 건 또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명확히 정의 내려야 여러분의 가맹본부가 막 늘어날 거고요. 여러분의 가맹점이 늘어나겠죠. 가맹점의 소비자가 마구마구 늘어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기업을 가지고 이 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기업을 이런 이론적 교과서의 컨셉의 사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벅스가 하워드 슐츠가 회장이었는데요. 원래는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은 하워드 슐츠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워드 슐츠가 인수하게 된 거죠. 어찌어찌 해서. 그거는 생략하고. 자, 어쨌든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막 키웠는데 키우다 보니까 이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가 하는 짓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워드 슐츠는 자꾸 컨셉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워드 슐츠가 주주들한테 잘립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로부터 쫓겨난 거죠. 주주들은 스타벅스를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서 재무 관리를 아주 잘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전문 경영인이 왔는데 더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워드 슐츠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죠? 컨셉이 있었는데 하워드 슐츠가 나가면서 새로운 경영자가 와서 컨셉을 바꿔버린 겁니다. 뭐죠? 주주의 가치의 극대화. 왜냐하면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하워드 슐츠의 컨셉은 주주의 가치의 극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고객 가치의 극대화였겠죠. 직원의 가치의 극대화였겠죠. 커피 가치의 극대화였겠죠. 그런데 새로운 사장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돈을 벌어주게 하려니까 누구를 실망시켰을까요? 그러니까 회사 주식이 소비자가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기 시작했고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으니까 매출이 떨어졌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하워드 슐츠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스타벅스는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디자인이 멋져서 성공했다고요? 스타벅스의 커피가 맛있어서 성공했다고요? 스타벅스의 서비스가 훌륭해서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서비스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끝내줍니까? 커피 맛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렇다고 걔네들이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을 써서 광고를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세 개를 다 점령한 것일까요? 거기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컨셉입니다. 스타벅스의 첫 번째는 뭐죠? 커피 본질 자체입니다. 커피의 가치를 극대화시켜라. 그래야 우리의 직원들이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고, 그래야 고객들이 행복할 것이고, 그래야 매장이 잘 될 것이고, 그래야 주변의 모든 그 이웃들이 행복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주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 이득을 더 많이 취한다면 소비자가 여러분을 외면하게 될 거고요. 가맹본부가 이득을 더 많이 취하려고 하면 가맹점이 여러분을 외면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보다 제 개인의 이익에 더 많은 비중을 준다면 여러분은 저희 학교를 떠나가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내 존재가,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의 브랜드가 어떤 개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왜? 스타벅스는 선물을 파는 회사다. 왜? 이상하게요. 제 생일 때 되면 선물이 스타벅스 커피로 와요. 아,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자꾸 카톡으로 뭘 보내줘요. 스타벅스 커피를 자꾸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커피는 언제부터 선물이 됐죠?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그 많은 커피 선물을 받았는데 99.99%가 스타벅스였습니다. 저한테 백다방 커피를 선물로 보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커피빈 커피도 안 보내더라고요. 왜 다른 커피는 선물로 안 주는데 스타벅스만 선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그 김영란법이 없을 땐 저한테 어떤 사람이 한우 갈비도 선물해 주던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갈비를 안 사주더라고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다 때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스타벅스만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왜 그런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워드 슐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컨셉을 이 사람은 가지고 살고 있을까? 이 사람이 자기 회사를, 물론 지금은 이제 뭐 하워드 슐츠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CEO를 그만뒀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뭐 나가진 않는 것 같은데 아직은. 어쨌든 그 직전에 2012년도에 스타벅스가 약간 매출이 떨어지려고 할 때 이때 이제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야,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시 승승장구할 것이다. 첫 번째 뭐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커피에만 집중하는 거야. 우리는 커피 회사잖아. 그럼 최고의 커피. 그런데 최고의 커피라는 건요. 이건 소비자의 어떤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맛을 보고 야 스타벅스 커피 맛없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많이 팔리는 놈이 맛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스타벅스의 커피를 소비자들이 맛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맛있니 맛없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전문가로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것도 여러분 개인 취향이니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뭐죠? 나의 본질이 뭔지를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걸 물어본 겁니다. 나의 본질은 뭡니까? 예를 들면 김영갑 교수의 본질은 뭘까요? 예, 저는 상권 분석과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근데 왜 두 개를 얘기하십니까? 교수님 하나만 얘기하죠. 이거 두 개는 합쳐있는 한 몸뚱아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통 김영갑 교수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다 상권 분석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구에 저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제가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버는 돈의 90% 이상도 다 상권 분석으로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러겠죠. 교수님 학교에서 강의 여러 과목 하시던데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별로 연봉이 높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제가 상권 분석으로 하는 수많은 일들. 그래서 저는 저의 개념은 상권 분석입니다. 저의 본질은 상권 분석이고요. 저의 기본은 상권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거에 저의 시간의 90%를 투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얘기가 중요합니다. 트렌드 세터가 되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유행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행을 이끈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스타벅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새로운 메뉴가 나오고요. 계절마다 계속 새로운 메뉴가 나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교수님 뭐 프랜차이즈 기업이 새로운 메뉴를 안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스타벅스의 새로운 메뉴는 모든 전 지구인이 다 알도록 만듭니다. 유행을 리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유행을 쫓아가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IT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IT 기술은요, 이거 컴퓨터를 하는 게 IT 기술이 아닙니다. IT 기술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뭔가 소비와 관련된 거래되는 모든 데이터가 어딘가에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걸 축적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소비자의 경험을 혁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저 사람이 언제 어디서 뭘 사 먹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족 못 시킬까요? 그가 뭘 원하는지 모를까요? 그럼 바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스타벅스니까 가능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타벅스도 원래는 구멍가게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 가보지 않으셨나요? 그냥 동네 커피숍이에요. 전통시장 안에, 수산시장 안에 있는 아주 허접한 커피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략도 처음부터 이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행에 따라 계속 변해온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스타벅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화를 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문화? 커피 문화를 판다. 이게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사이렌 오더를 이용해서 전 세계인의 커피 습관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들의 커피를, 음료를 즐기는 문화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가장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혁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컨셉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아마 오래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컨셉이라는 게 갖추어야 되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다는 건 뭐냐면 커피빈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스타벅스 하면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컨셉이 없는 겁니다. 자, 카스와 테라가 싸웠는데 카스와 뭐가 싸웠는데 옛날에는 카스가 이겼죠. 근데 요즘은 카스가 테라한테 졌습니다. 왜 그런 거죠? 네, 옛날에는 카스 그러면 뭐가 떠올랐습니까? 젊음의 카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테라가 나와서 그 명확성을 다시 뺏어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수익성입니다. 아마 프랜차이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익성.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프랜차이즈에서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수익성을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 세 번째는 뭐냐?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엉이 돈가스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건 뭘까요? 뭘 변화시켜야 되는 걸까요? 메뉴를? 가격을? 디자인을? 아니요. 컨셉을. 자, 요즘 돈가스의 컨셉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요즘 돈가스의 컨셉이 요즘 가장 핫한 돈가스 브랜드 5개만 대보십시오. 그리고 왜 걔 5개가 핫한지 이유를 대보십시오. 여기에 컨셉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의 돈가스로 현재의 돈가스의 컨셉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제가 커피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무슨 커피를 다 먹었습니까? 다 커피 믹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 믹스에는 반드시 설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달달한 것이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커피의 컨셉을 확 바꿔버립니다. 어떤 거? 아무것도 안 넣은 쓰디쓴 커피가 커피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먹었죠. 하지만 누가 먹기 시작했죠? 예. 혁신적인 리더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대생들이 먹기 시작했고요. 전문직 여성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성도 따라 먹기 시작했겠죠. 젊은 층에서 30대, 40대로 가다 나중에 아주머니들도 모두 쓰디쓴 커피를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분 하루에 커피 믹스 몇 잔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만 해도 거의 드시지 않을 겁니다. 뭐죠? 커피의 컨셉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커피 믹스의 자동 판매기를 매장에다 갖다 놓고 소비자에게 서비스라고 준다면 소비자는 여러분을 뭐라고 볼까요? 여러분의 매장을 오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컨셉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쫓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브랜드는 오래가지 못할 거고요. 자, 나머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테마와 컨셉은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컨셉은 그 자체가 브랜드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써가지고는 우리 동호 씨는 약간 거부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옛날엔 배달의 민족을 왜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배신의 민족이라. 이게 뭐죠? 컨셉과 브랜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브랜드하고 컨셉을 같은 형태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직관적일수록 좋고요. 그게 키워드가 되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그걸 잘못 소비자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프랜차이즈 기업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컨셉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중 컨셉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는요. 다중 컨셉인 프랜차이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브랜드만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스타벅스는 그렇게 매출을 높이고 그렇게 매장이 많은데도 브랜드를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큰 시장을 만듭니다. 뭐죠? 브랜드는 하나지만 얘네들은 어느 날 스타벅스 커피라는 데서 커피라는 이름을 빼버립니다. 왜 그런 거죠? 이제 커피를 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팝니다. 커피만 팝니까? 빵도 팔고요. 다이어트 식품도 팔고요. 컵도 팔고요. 다이어리도 팔고요. 뭐 안 파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자파상이에요. 뭐죠? 브랜드가 여러 개일 필요 없습니다. 왜? 브랜드가 여러 개 되면 오히려 분산이 되고요. 하나의 브랜드 안에 다중 컨셉을 심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가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셉을 만들 때 제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건 수익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독립점포는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독립점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한테 지는 사람은 외식업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독립점포는요. 한 사람만 이익을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나도 남겨야 되고 본사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맹점이 받는 매출액 안에는 내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둘이 나눠 먹는 사람하고 하나를 가지고 하나 먹는 사람이 둘이 싸워서 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프랜차이즈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도 남겨먹고 본사도 남겨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가맹본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맹본부의 컨셉을 만들 땐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업 핵심입니다. 컨셉. 아주 두리뭉실하게 여러분은 그동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뭐 두리뭉실했습니다. 하지만 컨셉은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수량적입니다. 컨셉을 구성하는 요소는 정확히 8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컨셉을 구성하는 요소는 정확히 8가지입니다. 영어로 6WEH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브랜드를 기획하면 이 8가지 항목으로 기획하시면 됩니다. 뭐뭐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Why? 왜? 왜라는 건 뭘까요? 여기 제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의 브랜드의 컨셉은 뭡니까? 그거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너희 회사의 사업 목적이 뭐니? 가맹점 돈 많이 뺏어먹는 거니? 아니면 가맹점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니? 아니면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고객과 가맹점이 모두 와서 행복하게 하는 거니? 이게 명확히 정해져야 됩니다. 왜? 결국은 여러분이 그걸 슬그머니 넘기려고 해도 소비자가 다 알게 됩니다. 가맹점이 다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왜 이걸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그랬죠. 소비자가 우리 걸 이용해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야 되는 목적이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린 전문용어로 이용 동기라고 합니다. 또 전문용어로 선택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고객의 이용 목적.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너희 가게에 왜 가야 되는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너 우리 집에 이것 때문에 너는 우리 집에 꼭 와야 될 거야. 이걸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투자 금액도 Y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사업은 뭡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죠. 그런데 이익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ROI라고 합니다. Return on Investment. 즉 우리가 가맹본부는 브랜드를 만들 때 가맹점이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의 순이익을 몇 년 동안 벌게 해주겠다는 걸 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가맹점은 돈을 벌든지 만들지 가맹본부만 돈을 벌면 된다라고 설마 가맹본부를 만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맹점이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러면 가맹점을 하는 소유자가 자기가 투자한 걸 다 회수하고도 원하는 목표 이익을 다 달성했을까요? 이걸 못했다면 여러분이 컨셉을 잘못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이 총 8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 가지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why고요. 두 번째가 what, 무엇을. 세 번째가 whom, 누구에게. 목표 고객이 누구야? 사, 어디에서. 어디에서라는 건 어떤 상권, 어떤 입지에서. 이게 이미 브랜드를 만들 때 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브랜드를 만들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어디에 몇 개까지 만드는 게 우리 브랜드의 끝이야까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컨셉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브랜드를 성공시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호점을 압구정동에다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압구정동입니까?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호점을 2대에다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2대일까요? 그냥 빈 가게 있으니까 거기다 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컨셉 안에는 where, 어디에다 내야 된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의 목표 고객이 정해져 있고 그들의 투자 수익률이 정해져 있고 그들의 대표 메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는 고객, 그 금액을 지불할 고객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 언제라는 건 영업시간, 영업요일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누가는 어떤 조직 체계로 어떤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 얼마에는 how much,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 how는 내 점포의 특징, 서비스, 수준, 고객에게 제공하는 즐거움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요약표인데요. 이 6WEH의 세부 구성 요소가 여기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걸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1번, 우리 가게의 주로 이용 동기는 엄마들의, 아주머니들의 모임 목적의 가게야. 이거 제가 했었던 가게를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용 동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시그니처 메뉴를 월남쌈으로 할 거야. 그리고 월남쌈을 종류를 몇 가지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까 해서 보조 메뉴까지 합쳐서 난 10가지 정도로 메뉴를 만들 거야. 그래서 메뉴가 10가지라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목표 고객은 주부들이고 그 주부들이 요즘 좋아하는 분위기가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 보면 식사 시간은 1시간이고 회전율은 1번이고 그런 것을 충족시키는 내가 아는 제일 좋은 상권은 범계역 상권이고 입지는 어떻고 매장 면적은 40평이고 테이블 수는 20개고 테이블 믹스는 6인석 몇 개, 4인석 몇 개, 2인석 몇 개고 총 좌석수는 80석이고 나는 영업을 30일 하는데 영업시간은 12시간을 할 거고 브레이크 타임은 3시간을 하고 휴일을 월요일날 매주 정기 휴무를 할 거고 직원은 몇 명을 쓸 거고 평균 메뉴 가격은 10,000원으로 할 거고 객단값 15,000원으로 할 거고 테이블 단가 30,000원으로 할 거고 등등등 다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약해서 만든 거고요. 사실은 이 컨셉을 기획한 서류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셉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제가 다 정리한 겁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걸 컨셉 매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쭉 보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까 그랬죠? Y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컨셉은 Y로 시작합니다. Y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너 왜 사업하니? 이거 제 제자가 만든 서밥면옥이라고 하는 평양냉면 전문점의 컨셉 중에 제일 먼저 이게 나옵니다. 너 사업을 왜 하는 거니? 제가 정해줬죠. 한식, 면 요리 전부 싸구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냉면이 가격이 13,000원입니다. 물냉면 13,000원, 이 비빔냉면은 15,000원입니다. 줄 서서 먹습니다. 겨울에도 줄 섭니다. 자, 그런데 그 가치관을 높인다는 게 꼭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는 거니? 아니요.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면 요리가 세계화 되려면 우리도 스파게티처럼 중국의 면 요리처럼 비싸게 받을 수 있어야 우리의 면 요리도 세계화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첫째, 면은 메밀로 100%로 만드는데 반드시 국내산 메밀만 쓴다. 근데 국내산 메밀이요, 수입산의 가격이 2배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메밀은 직접 재면한다. 그래서 메밀을 계약 재배하고 있고요. 그 계약 재배한 메밀을 가져다 직접 맷돌로 재분해서 직접 면을 반죽까지 해서 자가 재면합니다. 세 번째, 그 면과 어우러지는 육수는 3일 이내에 도축한 한우만을 이용해서 직접 매장에서 다 끓입니다. 왜? 이런 한식 면 요리의 가치를 높이고 한식 면 요리를 세계화하겠다는 사업 목적을 이루려면 이런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그냥 컨셉의 아주 작은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만 어쨌든 시작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용 동기라고 했죠. 소비자들이 우리 가게에 왜 와야 되는지, 왜 오는지를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나 또는 이용하기 편리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음식점을 이용할 때마다 목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벤트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즐기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들 때문에 그런 선택하는 음식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식점은, 여러분의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어떤 목적으로 찾아오는 걸까요? 설마 배고픔을 채우러 오는 식당은 아니겠죠. 이걸 여러분이 만들 때 명확하게 만들어야 그 식당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 들어오는 식당? 이런 식당이 세계적인 식당이 될까요? 웨이팅이 걸리는 식당이 될까요? 사람들이 기꺼이 비싼 돈을 지불하는 식당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학문을 선택 속성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식당을 가는 거야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아까 제가 트렌드에 맞추어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옛날엔 식당을 가는 목적의 가장 큰 게 배고픔을 채우러 갔습니다. 근데 요즘 혹시 배고픔을 채우는 목적이 주 목적일까요? 아니죠. 아주 다양한 목적의 식당들이. 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상황들을 한번 논문들을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과업적 성격이라고 써 있는데요. 모임을 위해서 가기도, 사업 목적으로 가기도 하고, 가정 행사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는 화창한 날 가고 싶은 음식점이 있고요. 비 오는 날 가고 싶은 음식점이 있고요. 더운 날 가고 싶은 음식점이 있어요. 더운 날 어디 가고 싶으세요? 냉면집 가고 싶나요? 추운 날은 어떤 집 가고 싶으세요? 아이들과는 어디를 갈까요? 친구들하고는 어디를 갈까요? 연인하고는 어디를 갈까요? 가족끼리는 어디를 갈까요? 손님 모시고는 어디로 갈까요? 나홀로는 어디로 갈까요? 아침은, 점심은, 저녁은, 야식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이런 심리적 상황까지 고려하는 이용 동기를 여러분의 매장에서도 그런데 이걸 하나만 선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별로, 요일별로, 고객 특성별로 이게 다목적으로 맞추어질 수도 있고요. 상권별로 맞추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매장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이 이용 동기가 매장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피스가에 있는 스타벅스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비즈니스에 맞추어서 매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스타벅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스타일로 아니면 주부들의 모임을 하기 쉬운 스타일로 매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와 같이 이용 동기를 파악하고 여러분의 매장에도 이용 동기에 따라서 매장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 규모라 그랬죠. 여기 제가 치킨 브랜드들의 투자 금액을 다 다르게 써놨습니다. 왜 교촌치킨이 투자 금액이 제일 많은데 제일 성공했을까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호식이 2마리 치킨을 하실래요?
아니면 교촌치킨을 하실래요? 여러분 동네 빵집을 하실래요? 파리바게트를 하실래요? 어떤 걸 하실래요? 어떤 애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똑같은 빵을 파는데 똑같은 치킨을 파는데 투자 금액이 다 다릅니다. 투자 금액이 적은 게 좋을까요? 중간 게 좋을까요? 많은 게 좋을까요? 혹시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컨셉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장을 빠르게 많이 내기 위해서요. 저가 투자형으로 막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브랜드를 보신 적 있나요? 그게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나라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몇 년 정도 롱런할 수 있을까요? 자, 교촌치킨은요. 우리나라에서 치킨 브랜드로서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쟤는 이익이 제일 적게 날까요? 투자 수익률이 제일 낮을까요? 아니죠. 이익도 제일 많이 나고 투자 수익률도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롱런을 합니다.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이라는 건 그냥 돈이 적게 들어가니 많이 들어가니 쉽게 창업을 하게 많이 가맹점을 많이 늘릴 수 있니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금액은 결국 그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 금액이 그 브랜드의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금액을 어떤 요소에다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바로 컨셉인 겁니다. 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또 여러분 머리 아파지니까. 다음이 대표 메뉴입니다. What? 뭘 팔 건데 자, 이 뭘 팔 것인지도 여러분이 보통은 그냥 제가 여기다 대표 메뉴라고 써놓으니까 메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음식점이 메뉴를 파는 시대는 끝났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스타벅스는 뭘 판다 그랬죠?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선물을 파는 회사고요. 공간을 파는 회사고요. 즐거움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어로 EATS라고 합니다. E, entertainment. A, atmosphere, 분위기. T가 맛이고요. 음식이고요. 마지막 S는 뭡니까? 위생, 청결.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서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깔끔한 분위기에서 나는 즐기고 싶어.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자꾸 메뉴만 또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메뉴가 비중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은요. 상품만 파는 시대가 끝났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상품과 서비스와 행복과 즐거움과 오락 등등을 다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우리 몰에 계시는 분이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들을 MD로 어떻게 구성하느냐. 가 몰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처럼 매장 하나하나도 그 매장 안에 MD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의 구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죠?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부엉이 돈가스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메뉴가 하나쯤은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대표 메뉴라고 그러고요. 시그니처 메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메뉴가 그 회사의 매출액의 80%를 올려줘야 그 브랜드는 최고의 브랜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촌치킨 하면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죠? 이게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항상 브랜드를 만들 땐 그 브랜드의 컨셉 속엔 반드시 시그니처라는 걸 심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고 그것이 곧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메뉴가 아닙니다. 걔가 바로 스트라이커입니다. 걔가 그 팀을 살리는 겁니다. 걔가 주 공격수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라이커가 없는 축구팀이 우승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놈 저놈 다 골을 넣는 팀이 우승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반드시 한 놈이 골을 넣는 팀이 세계적인 팀이 됩니다. 대표 선수가 딱 한 놈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잘하는 팀은 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목표 고객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의 목표 고객은 누구입니까? 물론 그 목표 고객만 오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20대 여성을 잡으면 20대 남성은 그냥 따라오고요. 30대 남성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20대 여성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아빠도 데리고 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20대 여성의 엄마 아빠면 몇 살입니까? 예, 50대죠. 그래서 그 집엔 50대도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또 이 50대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죠? 예. 뭐 예를 들면 자기 사돈의 팔촌도 되고. 그래서 그 집엔 알고 보면 목표 고객은 20대지만 결국은 1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바글바글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목표 고객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정교하고 아주 좁게 내로우하게 한 고객층의 목표 고객이 있어야 컨셉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 집은 누구한테 컨셉을 맞출 거야? 그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다 맞추는 컨셉이 가능합니까? 분위기가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목표 고객을 명확히 정해라. 그래야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래요? 둘 중에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목표 고객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몽실 식당이라고 만들면 여기 누가 갈 것 같아요? 이 옆에 식당, 도연한 식당에 누가 갈 것 같아요? 똑같이 삼겹살을 판다고 가져갑시다. 고객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100% 갈라지겠죠. 네, 그겁니다. 이게 목표 고객을 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조건 분위기를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한다? 이거 바보입니다. 내 목표 고객이.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위기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될까요?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됩니다. 왜? 그 목표 고객들의 감성이 왜? 옷도 매년 바뀌잖아요. 올해 혹시 여러분 2020년도에 메인 컬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0년 메인 컬러가 뭔지 아는 사람. 여기 채팅방에 쳐봐 한번. 아는 사람 있나 없나 내가. 네? 2020년 메인 컬러. 2020년도에 유행하는 최고의 컬러. 여기 도연 한식당에 있는 컬러가 그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밥상. 어떤 밥상에서 드실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컨셉인 겁니다. 즉, 여러분의 목표 고객이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바뀌는 거지. A가 좋다, B가 좋다 이건 아닙니다. 컨셉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남성들은 이런 색상의 이런 마감재로 이런 조명으로 이런 가구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그래서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주점은 남성들이 내가 타겟으로 하는 남성들이 최근에 선호하는 마감재, 색상, 조명, 가구, 소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건 또 달라요. 그 다음에 또 그 남성, 같은 남성이라도 로맨틱한 걸 좋아하는 여성은 뭐 에스닉한 걸, 클래식한 걸, 하이테크한 걸, 엘리건트한 걸, 컨트리한 걸, 모던, 미니멀, 내추럴, 캐주얼 다 달라요. 취향. 그러니까 내가 타겟팅하는 사람들의 감성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달라요. 10대가 좋아하는 거, 20대가 좋아하는 거, 30대가 좋아하는 거, 40대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매장에 적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키우는 연구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애들한테 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 보고 성공하느냐. 예를 들면 서감면옥이라고 하는 냉면집을 만들면 이 친구들이 클래식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성 감각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그렇게 우리나라 한옥적인 클래식을 잘못 갖다 대면 이게 남성적인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이체어, 하이데스크를 집어넣었어요. 여성적 감성을 집어넣기 위한 물적 환경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걸 로렌이라고 하는 걸로 좀 더 여성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막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표 고객들의 소득 수준, 그들의 취향, 그들이 원하는 감성들을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연구된 자료들을 활용하고 실제로 사전 조사를 하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미지 스케일을 이용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배색도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색깔,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서 할 건데. 자, 그런데 그걸 왜 하필 교대역에다 냉면집을 내셨습니까? 예, 거기가 그 목표 타겟 고객이 가장 많고 그 고객들이 지불할 의향의 금액이 맞고 하는 상권이 대한민국 1등 상권이 다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무슨 요일에 매출이 제일 높고 무슨 시간에 많고 몇 월 달이 매출이 높은지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 목표까지 정확히 산출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 근무 계획, 제품 생산을 위한 프로세스 등등등을 다 컨셉을 잡고요. 그것에 따라 조직도 만드는 거죠. 몇 사람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메뉴를 몇 시간 동안 몇 개를 만들어서 얼마를 팔았을 때 수익이 가장 극대화될 것인가. 다 계산하는 걸 컨셉의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 식당일 때, 2인 식당일 때, 3인 식당일 때, 4인 식당일 때 여러분의 브랜드는 상권별로 몇 명이 어떻게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되는지 혹시 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냥 빈 건물 있으면 그 건물 크기에 맞춰서 무작정 만들고 테이블 집어넣고 그 테이블 수 많고 그러면 직원 많이 채용하고 뭐 이렇게 혹시 하시나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브랜드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몇 명이 근무하는 게 가장 투자 금액이 최소로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투자 수익률이 최대가 되고 그것이 가맹점한테 가장 이득을 가져다 주는 모델일 것이냐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가격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테이블 단가, 객 단가, 가격. 어떤 걸 먼저 결정해야 될까요? 메뉴의 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객 단가, 테이블 단가가 결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컨셉을 설정하는 기획자가 테이블 단가를 먼저 계산해 놓고 객 단가 가격을 만들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그냥 메뉴의 가격을 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사해보니까 아, 객 단가 얼마네? 테이블 단가 얼마네?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완전 하수죠. 진짜 컨셉터들은, 기획자들은 테이블 단가부터 정합니다. 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게에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누구고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지불할 일회 결제 금액은 이미 상권 분석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이미 누구랑 어떻게 와서 얼마쯤 쓴다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그걸 우리는 일회 결제 금액, 물론 뭐 요즘 더치페이를 하니까 하지만 뭐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더치페이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를 하더라도 모아서 내기 때문에 어차피 테이블 단가가 중요합니다. 테이블 단가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객단가로 환산을 하고 객단가가 나와야 그것에 맞추어서 메뉴의 구조와 가격을 짜는 게 이게 컨셉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 데리고 외식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이미 머릿속에 금액 딱 계산하고 가지 않습니까? 굳이 불식간에 아마 여러분은 오늘 애들 데려가서 내가 얼마나치 사줄 거야.
이걸 계산하고 가는 건 아닌데 이미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계산하는 겁니다. 테이블 1회 결제 금액이 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이걸 우리가 좀 더 전문 용어는 소매점에서는 이걸 바스켓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엄마들이 시장을 보러 갈 때 그냥 아무 물건이나 막 집어넣어서 돈이 나온 대로 낼까요? 아니면 이미 갈 때 시장 보는 1회 결제 금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맞출까요? 예. 바스켓 프라이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인마트에 가면요. 사람들이 개별 가격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싸대니까 싼 줄 믿고 사는 거지 사실은 할인마트가 더 비쌉니다. 대신에 할인마트는 바스켓 프라이스를 관리합니다. 1회 사람들이 장 보는 금액에 맞추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살 수 있도록 구성을 맞추는 거예요. 식당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것에 맞추어 메뉴의 가격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칼국수를 먹을 거예요. 자, 해물 칼국수인데요. 2인분에 18,000원이에요. 1인분은 안 팔아요. 이 집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집은 둘 이상 와야 되겠죠. 이런 집도 있어요. 1인분에 8,000원이에요. 닭다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집도 있어요. 뭐 여러분 제일 많이 먹는 거죠. 뭐 바지락 칼국수 7,000원이에요. 이 세 집 중에 어디가 제일 잘 될까요? 이 집일까요? 이 집일까요? 이 집일까요? 이 집은 1인분에 9,000원짜리인 거고요. 이 집은 8,000원짜리인 거고 이 집은 7,000원짜리예요. 어느 집이 제일 잘 될까요? 예. 이 집이 제일 잘 되는 집. 제일 비싼데 제일 잘 됩니다. 왜 그러죠? 사실은 이익은 똑같습니다. 이 집도 예를 들면 1인당 고객당 순이익이 2,000원이라면 이 집도 2,000원이고요. 이 집도 2,000원이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식당을 만듭니까? 이 7,000원짜리 식당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우리나라의 칼국수집을 한번 상권 분석해 보십시오. 그럼 다 이 7,000원짜리가 80%일 겁니다. 매장에. 그리고 얘가 한 15%될 겁니다. 얘가. 그리고 얘는 이 매장은 5%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무턱대고 싸게 또는 그냥 남들이 받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은 결국 내 점포의 컨셉입니다. 아까 말했던 모든 요소가 같이 결합되어서 결정되는 거죠. 자, 이거는 how, 어떻게 시장은 뭐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서비스의 접점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 매장에 어떤 테마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우리 매장의 판매 형식은 테이블 서비스만 할 건지, 배달만 할 건지, 테이크아웃도 할 건지, 택배도 할 건지. 심지어 요즘 뭐 HMR까지 막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을 모두 쓰면 좋겠지만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 외식업체들이 홈쇼핑에다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버는데 보셨습니까? 결국 그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배달만 할 거면 저는 배달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홀 판매를 할 거면 홀에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홀 판매 기업이 자칫 배달 잘못하면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배달 음식을 그 집에 가서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욕구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배달시켜 먹은 걸 그 매장에 찾아가서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그 이용하는 동기에 따라 매장의 컨셉을 소비자도 다 압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그걸 구별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온갖 서비스를 다 하겠죠. 근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
규모도 컨셉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75분에서 10분 넘어갔나? 정리할게요, 이제. 컨셉을 알아야 성공하십니다. 컨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개념이고요. 정의이고요. 그것이 곧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본질을 정의 내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브랜드의 본질을 정의 내려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쭉 8가지를 설명했죠. 그 8가지를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써서 자꾸 그걸 맞추어 가다 보면 거기에 뭔가 잘못 설정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철학이 없었다면 철학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손님들이 여러분 브랜드를 더 좋아할지도 모르고 직원들도 좋아할지 모르는 손님도 좋아하고 직원도 좋아하니까 경영자도 좋아지겠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아이 그래 철학 필요하다니까 나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학을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 얘기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그걸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사업자도. 하지만 여러분이 경쟁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겠죠? 경쟁자는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컨셉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브랜드보단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브랜드가 이길 겁니다. 그걸 8가지를 정리해 놨고요. 이걸 누가 어떻게 조립하느냐가 바로 프랜차이즈의 컨셉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 밑에다 빨간 글씨를 써놨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8가지를 공부하려면 이 학문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가 쉽게 컨셉은 이런 거야 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컨셉을 만들고 싶어도요. 이런 학문적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왜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메뉴 경영론 공부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마케팅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나오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상권 분석을 못하는데 어디에서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언제? 이게 생산관리입니다. 몇 시간 동안 영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12시간? 8시간? 저희 동네에 3시간 하는 빵집이 있어요. 영업시간은 3시간입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시간 동안에 500만 원어치 빵을 팝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누가? 이건 조직관리론, 리더십을 공부해야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에? 가격 전략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격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약 1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가격책을 다 사서 봤습니다. 가격? 이거 단순한 거 아닙니다. 경제학 알아야 되고요.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알아야 가격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냥 얼마? 이게 가격이면 이 세상에 가격을 못할 사람이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들의 수용 가격을 파악하고 그 수용 가격 범위를 알아야 되고 그 범위 안에서 경쟁자 가격과 비교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가격을 어떻게 설정했을 때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고품질, 고급, 명품이라고 인식을 하게 하고 얼마 가격 밑으로 받으면 우리 가게의 음식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학적 요인까지가 가격 전략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는 서비스 경영론을 공부해야 돼요. 서비스 경영론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되고 싶다. 외식사업 전문가가 되고 싶다. 진정한 외식 프랜차이즈 MBA로서 수준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거의 한 20년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왜? 이론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뭐 여러분도 일하니까? 아니요. 일은 제가 더 많이 할 거예요. 저는 하루에 블로그 3개 이상 쓰고요. 유튜브 방송 매일 하나씩 올리고요. 책 쓰고요. 논문 쓰고요. 여러분 가르치고요. 시험 문제 내고요. 채점하고요. 뭐 여러분이 저보다 일 많이 한다고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왜 지식을 쌓는 걸까요? 네, 이론이 없으면 실무도 없는 겁니다. 실무가 뭡니까? 이론이 뭡니까? 이론은 실무를 잘하는 사람들 거 정리해 놓은 게 이론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 걸 정리한 게 마케팅 이론입니다. 아무거나 막 쓴 게 아닙니다. 이 학문들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컨셉이라는 걸 이렇게 만든 미국의 브랜드들이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장점만 뽑아 정리한 게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론, 컨셉이란 이론이고 제가 그걸 가져다가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나라엔 컨셉이란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동안 컨셉 말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본 책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부터 연구를 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분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브랜드들을 만들 때마다 만드는 기획서가 이 정도 페이지 수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캡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공적인 컨셉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있고 수익성도 달성하면서 가맹점들이 롱런할 수 있도록 그래서 8가지 요소를 정확히 알고 공부하고 그걸 경영자, 직원 모두가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점을 만들어서 경쟁에서 이기는 그리고 그것이 5년, 10년 만에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100년, 200년, 1000년간은 외식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틀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중간고사 잘 보시고 나머지 공부도 우리 같이 열심히 하고 코로나 가고 나면 얼굴 한번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미팅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